안녕하십니까. 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들이 지난주에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 희락이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갑시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 희락이는 이제 들어가고. 아이고, 지난주에 일주일 사이에 참 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공항 참사는 차지해 두고 참 어쩔 수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또 우리 윤 대통령에게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의해 가지고 지금 자유애국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또 열심히들 대한민국 살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그 다음에 고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생각이 교차됩니다. 미리 막아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이상한 사람들 한 2, 3%는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고 이념에 쩔어 있고, 그 다음에 반체제적인 어떤 행위를 마치 그냥 신앙생활처럼 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부류들이 한 2% 정도, 2, 3%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아무튼 누적된 어떤 사상 대립과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신생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좋으신 지도자 두 분을 만나서,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이제 선진국 형세를 한답시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일제시대를 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89년 혁명 이후로 제오공화국까지 17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참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한 번도 이제 소위 건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벼락 국민이 된 거죠. 벼락 국민이 돼서 자유민주적 공동체, 이 문명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문명사회가 어떤 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공동체 자체가 내려앉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김일성 민족주의 좌익 이념에 빠져 있고 주사파라고 하는 운동권 세력들이 아주 사회에 진입해서, 제도권에 진입해서 이렇게 권력까지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들을 방치하고 그렇게 이들이 이제 소위 대한민국을 파괴하도록 한 데는 또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저는 미리 이제 그것을 알고 경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는 그 경고도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시하는 거는, 아, 이들의 소위 그 일본말로 혼내, 그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본 마음이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현실로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에야 이제 상당히 많은 이들에 대한 경계와 적개심과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이제 뭐 지나간 걸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단 하나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정도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 정도로 이들의 사회적 진지와 뭐 이런저런 어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의 어떤 움직임이 이 정도 되면, 설사 우리가 이것을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뭐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가 했을까요? 거기 뭐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이, 하나는 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있고 여성분이죠. 하나는 이제 부장판사로 있는데, 둘 다 운동권 출신인 거 잘 아시고, 뭐 얘기를 시쳇말로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장 심사를 한 판사 또한 그 이제 그 영향하에 있는 소위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자익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영장 판사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단핵 심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그 대통령 부처에 있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내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진짜 반헌법적, 위헌적,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국제사회가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 진지와 세력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언론들이 참 뭐 엉망진창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 언론 노조가 다 민주노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언연이라 해가지고 뭐 언론사 뭐 이런저런 희한한 언론사들도 많은데, 한 150여 개가 지금 민언연으로 민주노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 결과는 어떻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참 2025년 새로운 각오로 정말 결심하면서 이제 살아야겠다 하는 것도 어,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신뢰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등장, 그 다음에 뭐 전쟁 문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좀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에릭 홉스봄이라는 그 역사 철학자가 있어요. 뭐 태생은 뭐 오스트리아 태어나기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뭐 오스트리아계 이제 홉스바움인데, 무슨 뭐 영국에 이제 이민 와서 정착할 때 영국 이민 관련자가 뭐 그걸 잘못 적어가지고 홉스봄이라고 적어서 이제 홉스봄이 됐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릭 홉스봄의 이제 그 역사 철학을 한번 생각하면서 19세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앞으로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소위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한 어떤 선택할 어떤 의지적 결정,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스토옙스키도 틀림없이 알렉시스 토크빌의 책들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플러스 이제 알렉시스 토커빌과 굉장히 교류했던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현대 자유론의 근대 자유론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자유론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856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스토옙스키가 밀의 자유론이나 소위 알렉시스 토크빌의 이제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읽었을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문호죠. 이문열 선생이 운영하는 이제 문학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은 강 박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주시는 책이 시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시인이라는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읽다가 하루 일요일 날 오전에 그걸 딱 꺼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4시간 만에 한 권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시인이라는 소설은 소위 김삿갓, 김병언에 대한 일대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내용이 참 재밌고 이문열 씨의 소위 소설가로서의 시쳇말로 글발은 탁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김삿갓, 김병언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이 소설가가 얼마나 많은 참고 문헌, 역사적 자료를 참고를 했나 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한번 얘기했던 일본의 한강의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제가 역사를 다루려면 일본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오에 겐사부로나 또 유명하죠. 시바료따로 책을 저희 아무튼 6, 70년대, 80년대까지 시바료따로 소설을 안 읽은 사람은 참 드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대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소위 노부나가하고 히데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야스 이 3인의 권력 쟁탈전을 그렸던 대망이라는 역사 소설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료마가 간다. 이건 일본 사람들은 깜빡 넘어갑니다. 시리즈물로도 많이 하고 료마가 간다 하는 이런 시바료따로의 역사 소설은 유명한데 이 두 사람 다 아무튼 역사 소설이나 소설을 쓸 때 참고 문헌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데 거의 5톤 트럭 한 트럭 정도의 참고 문헌을 본 사람들이죠. 그 정도의 역사적 고찰과 참고 문헌을 보아가면서 쓰는 소설이 바로 역사 소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강이라는 우리 여학생의 이 참 감성적이고 미신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들린 빙의한 듯한 그런 감수성의 표현은 역사 소설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스토옙스키는 저의 굉장한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고려하더라도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나게 다독을 했다. 그리고 다독을 했을 거다 하는 면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에서 소위 자유의지, 자유적인 선택,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아주 잘 인간 본성에 엮어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에릭 홉스범 20세기 역사를 얘기하면서 에릭 홉스범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다들 마르크스 주의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불행한 것은 에릭 홉스범의 소위 이제 19세기를 에릭 홉스범은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그 다음에
1914년 1차 대전 발발까지의 130년을 The Long 19th Century, 아주 길었던 19세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를 이제 1848년 2월 혁명까지로 끊으면서 그때를 프랑스 혁명부터 2월 혁명 사이를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혁명의 시대라는 게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왔죠. 한국에도 소개됐는데 그걸 한길사에서 번역해서 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박현채,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였 박현채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무튼 이 박현채라는 인간이 에릭 홉스범을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생각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논의를 하고 싶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에릭 홉스범은 그 19세기를 세 권의 이제 책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The Long, 아주 길었던 19세기라는 것을, 그 19세기가 있어서 이제 20세기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극단의 극변하는 이제 시대가 된다. 그런데 시대에 대한 이해, 앞선 이해로서의 19세기를 얘기하면서 1789년부터 1848년까지를 혁명의 시대, 그 다음에 1848년부터 1876년, 이걸 이제 소위 자본의 시대, 그 다음에 1876년부터 사실은 1차 대전은 너무 나간 거고,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화 뭐까지 해서 이제 아무튼 간에 1차 대전 전까지를 제국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제 3단계로 봤습니다. 근데 이 에릭 홉스범이 그 프랑스 혁명부터 1차 대전 전까지 시대적인 과정을 3단계로서 나눈 것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어떤 분석이었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9세기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격변하는 그 근대가 이루어지면서 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소위 그 오스트리아 빈 체제라 그러죠. 소위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가 지배했던 그 쉔브룬 궁전에서 이제 1814년부터 100년간의 평화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소위 헨리 키신저의 이제 디플로머시라는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1814년부터 1914년 1차 대전까지 100년의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소위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아무튼 혁명이 막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을 보면 1870년에 보불 전쟁, 프로이센하고 프랑스의 보불 전쟁, 그 전에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국이 이제 소위 1842년부터 1851년인가요? 아무튼 아편 전쟁 1, 2차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페리 제독이 흑선을 데리고 와서 일본을 개항을 시켰는데, 일본에게는 굉장히 이제 럭키하게 행운적으로 그 개항시킨 다음에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일본이 소위 그 강대국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부국강병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일본이 이제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화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큰 과거에 이제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의 전쟁은 뭐 어마어마하게 잦았고 길었고 참혹했고 하는데, 그런 시기는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1814년 나폴레옹 이후에 소위 그 메테르니히라는 그 오스트리아 이제 수상이 이제 외교적으로 행사하는 그 100년간의 기간을 100년간의 평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관하는 그 유럽 대륙에서의 그 어떤 소위 그 세력의 흐름은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소위 제국주의화하는 식민지 개척은 그 전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음에 그 또 뭐 인도를 넣고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7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유럽에서의 이제 그 제국주의가 1876년부터 이제 난다 하는 것은 뭐냐면 1870년, 71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제국주의화로 나갑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고 비스마르크 하에서 이제 부국강병을 하면서 후발 산업 선진국으로 등장하면서 소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제 그 소위 식민지 개척 또는 이제 제국주의화 하는 그 어떤 긴장 관계에 독일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1차 대전까지 가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만은 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왜 1876년으로 에릭 홉스범이 이제 선을 그었냐 하면은 1876년에 소위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여왕이 이 인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인도의 황제로 여왕으로 이제 취득을 하고 그 이후로 인도에 대한 이제 영국의 식민지 개척이나 이제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제국주의화가 이제 가장 극렬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를 이제 에릭 홉스범은 1876년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영국의 인도의 여왕이 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영국이 이제 소위 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이죠. 뭐 또 이제 그 소위 홍콩을 이제 할량받고 뭐 그 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유럽에서의 문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소위 1588년 토마스 홉스의 탄생 이후에 1688년 명예혁명까지 그 100년 사이에 영국은 소위 세계 최초로 입헌 민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주가 상징적인 존재로 가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의회에서 이제 소위 지배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양태에서 이제 영국은 특히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제 1840년대부터 이제 그래서 빅토리아 왕이 이제 그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이제 1위가 됐습니다만 그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한 60년 이상 이제 영국을 지배하는 여왕 역할을 해서 1901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산업혁명을 하고 그 역량을 가져서 이제 소위 그 시민사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의회 중심의 입헌민주주의가 이제 역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갖고 있는 그 문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시민성입니다. 시빌리티, 시민성.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소위 좀 반정부적인 행위를 하다가 피신해서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피해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30년을 산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야말로 굉장히 세상에서 아무튼 이슬람 뭐 기독교, 유도교 뭐 이런저런 종교의 다양성이 그대로 전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에도 폭력적인 행위로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하는 참 희한한 나라다고 할 정도로 소위 개인의 인권,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존 로코가 얘기하는 개인의 자유권이 대단히 잘 보호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위 신사의 언어가 갖는 그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위 그 젠틀맨 쉐이크 핸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시민성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뭐 계약서를 100번 써봐야 뭐하면 찢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 배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가 아닌 그냥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You got my word, 내가 얘기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엄중함, 자긍심, 명예심, 이런 것이 하나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소위 뭐 법으로, 제도로, 계약으로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의 어떤 신중함과 그 다음에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이제 하나의 소위 신뢰, 트러스트의 하나의 심벌, 상징으로 됨으로써 그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신뢰성을 이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전쟁이 잦았었는데 그래도 문명을 주도하는 게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소위 이제 외교권, 언어, 프랑스말. 그때는 아무 외교를 다 프랑스말로 한 거니까요. 프랑스말. 그다음에 이제 예술, 패션, 뭐 이런 걸로, 뭐 루이 14세 때 귀족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베르사유에 데려다가 거기서 뭐 오페라, 연극, 연주 뭐 이런 걸 다 했으니까 그 패션과 지금 명품의 그 원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프랑스는 이제 문명을 선도를 했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는 소위 뭐 캐톨릭이거나 아니면 개신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제국주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어디죠? 저기 그 기독교 백년 교회나 이제 소위 절두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절두산에서 목이 많이 달라났는데 거기 이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기독교 묘지에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소위 사망하거나 이제 목이 달아났거나 병사하거나 한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대를 설립하고 뭐 이런 우리 처음으로 이제 그 병원을 설립한 세브란스죠. 그 언더우드 가도 거기 다 묻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요. 그런 어떤 그 신앙인들을 앞세우고, 신앙인들은 신에 대한 어떤 의지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국주의 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뭐였냐면 이 문명론입니다. 문명론.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계몽하고 개화시키고 뭔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하나의 그 명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신이 주신 백인의 사명이라고, 화이트맨스 미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조선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화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졌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잽싸게 이제 그 부국강병으로 가서 메이지 유신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위 그 제국주의 그 대열에 이제 같이 서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을 이기고 러일 전쟁을 이기고 완전히 이제 제국주의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으로 보면은 소위 중화문화권에서 한국 포함해가지고 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는 완전히 좀 구별되는 그 섬나라였던 일본은 일본 스스로의 봉건제도를 가졌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국강병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시작하는 그 막부 300년 역사 속에서 상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국 정책을 해서 이제 소위 그 외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나가사키 쪽을 항상 개방을 해서 화란이나 포르투갈 쪽으로부터의 문물은 계속 받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새롭게 창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에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동경이죠. 동경이 19세기만 해도 100만 명이 인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업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류를 통해서 이제
그 소위 그 산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기반 하에서 빨리 일본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부국 강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딱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메이지 그 유신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고 나카모리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소위 독일 제도를 갖고 와서 뭐 그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았다 하는데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받아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적 토대가 이미 이제 좀 일본은 많이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 그러니까는 19세기는 에릭 홉스범이 보는 소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기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이제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뭐 온갖 있던 이념이 이제 전 유럽으로 파생돼 나갔고 그게 이제 또 그 역동성 하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카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은 마르크스는 영국과 같은 프랑스와 같은 산업국가가 이제 그런 일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위 그 1861년에 농노를 해방을 하는데 농노를 해방하는 그 원인은 1852년인가 4년인가 크림 전쟁에서 소위 그 오스만 투르크와 이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그 에릭 홉스범이 보는 19세기의 긴 평화는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간의 신성 동맹의 역동성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그 어디죠? 저기 그 신성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성 동맹이 그건 왜냐하면 기독교적 기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력 균형의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 중반에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그걸 이스탄불로 막 바꾸는 그때 세력의 그 융성함은 완전히 이제 쇠퇴해가지고 이빨 빠지는 이제 사자가 돼 있는 그런 형국이었고 다만 이제 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를 그렇게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활용을 했냐 하면은 러시아가 자꾸 남하 정책을 쓰니까 러시아에 대한 남하 정책에 대한 반대 급부로 오스만 투르크를 쓴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대전에 이제 그 주범이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지만 19세기에도 오스만 투르크는 굉장히 쇠락한 반문명적인 행태가 많았고 보면은 이제 그 레프 톨스토이나 그 표도르 도스옙스키의 소설에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 그 뚜르키예죠. 터키 병사들의 잔혹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고 소위 그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부터 제일 먼저 독립해 나간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콜스 카잔차스키의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그 자신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병사와의 전쟁과 그 잔혹함과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그 소설에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소위 반문명적인 행위에 대한 문명사회에서의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긴 19세기의 그 소위 말해서 평화는 100년간의 평화는 이제 1차 대전과 그 다음에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의 등장과 함께 2차 대전과 그리고 냉전과 그래서 이 극변의 20세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세기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또
롱 피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물론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국지 전쟁으로 보고 세계적인 어떤 그건 없었고, 뭐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데, 이것도 뭐 국지전으로 보면 지금까지 거대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딱 인류의 역사는 100년 단위로 이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축적되고 그게 축적된 아주 네가티브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번에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지 거의 이제 8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장주기적인 인류사에서의 전쟁사에 있어서의 장주기론이 100년 단위로 형성된다면, 지금 이제 소위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평화가 길게 갈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망가지는 게 그 인간, 사람의 정신 세계입니다. 그 요상하죠. 물질 세계가 중요해지면 그만큼 이제 정신 세계는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그러면 듣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듣고 모르는 걸 찾아가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지금 이제 에릭 홉스범의 책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책도 여기 있는데 책 소개는 안 하고 얘기만 계속 했는데 그걸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그 얘기의 연속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타인에게 내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제 지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 이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감성이 80%고 이성이 20%라 이성적인 이제 생각을 할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굉장히 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런지 굉장히 단편적으로 뭐 시쳇말로 동물화돼 가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2025년 특히 한국 상황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위 반체제적인 사람들까지 권력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팎으로 힘들 것이다. 근데 더 문제는 바깥 세상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던 소위 장주기론에서 100년간의 평화가 이제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결론은 뭐냐면, 뭐 말랑말랑하고 좋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2025년에도 상당히 마음에 배에 힘을 딱 주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절망이라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자의 단어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딱 하나를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일에 자극받아서 그게 뭐 세상의 종말이라 생각하지는 말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사태를 주시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자신과의 어떤 연관관계 속에 성찰하면서 그 세계를 보면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025년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